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경제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위즈돔의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회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지난달 일정에 비해서 확실히 선선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날씨도 선선하고 오늘 금요일인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자리를 메워주셔서 더욱 감사한 저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콘서트는요, 5회차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 활동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하는 일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는요, 2013년도부터 협동조합 또 사회적 경제 기반을 주제로 다양한 연사분들을 모시고 좀 흥미로운 사례들과 또 진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공유의 자리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년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서울 사회적 경제의 질문을 던지다라는 주제로 총 7번의 공유의 자리들을 마련을 하면서 각기 다른 주제들과 좀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번 4월 말부터 처음 시작을 했던 서울 몬드라곤에게 질문하다라는 주제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고요. 바로 직전 일정이었던 지난 8월, 네, 8월에는요, 주거에 대한 문제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는 곳에서 이제 사는 것으로 거의 전락해버린 것만 같은 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분의 연사분들을 모시고 좀 진지하게 나눠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거 문제에 조금 저희 생활이 밀접하다 보니 더 날카롭고 좀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의 김호채 이사님 그리고 가람 아키테리어라는 곳의 대표를 맡고 계신 배경학 선생님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더욱 즐거운 이야기들로 조금 꾸려보고자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네, 빅데이터와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5번째 시간을 좀 꾸려보고자 합니다. 빅데이터하고요, 공유경제 저희가 사실은 거의 유행어처럼 저희 많이 이제 듣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저희 현재 잘 알고 있는 건지, 잘 활용하고 있고 본질에 좀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건지 많이 궁금하고 또 아직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안정화되는 경제 구조와 또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기에 이 주제가 반드시 잘 알아가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두 분 연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어떻게 잘 만나가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더 잘 알아갈 수 있었다라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요, 오늘 두 분께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저희 연사분들을 소개를 좀 올릴게요. 첫 번째로 강연 진행해 주실 저희 연사분께서는요, 인문학 협동조합의 미디어 기획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제가 지금 대본을 받았는데 이 어려운 개념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네, 기술사 미디어의 이론에 대한 연구와 탐구, 그리고 정보 자본주의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공통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네, 인문학자이시기도 한 저희 임태훈 위원장님 첫 번째 연사분으로 모셨습니다. 네, 앞으로 소개드리고요. 잠시만요. 저희 강효수 선생님도 같이. 네, 바로 일어나 주셨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 연사분은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는 저희 비영리 단체의 사무국장님으로 계십니다. 저희 저작권이나 저작물에 대해서 요즘 되게 화두이고, 특히 우리 비영리 단체나 같은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행사나 진행하시는데 신경 요즘 더 많이 쓰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 요즘 더 신경 많이 쓰고 절차들도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저작물이나 오픈 소스, 오픈 라이선스에 대한 공유나 보급의 확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실히 들어보고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강현숙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특히 오픈 소스를 넘어서서 현재 이제 오픈 커뮤니티라는 개념까지도 잘 공유해 주십사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분들은요, 각각 30분씩 긴 시간 아니지만 짧고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각각 궁금하신 질문사항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각각 받진 않고요. 저희가 한번 쭈루룩 두 분의 연사분들의 강의를 좀 잘 듣고 두 분을 같이 모시고요. 좀 질의응답은 한꺼번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실 때 받으셨던 이 메모 안내장을 받으셨을 텐데요. 중요하다고 판단되셨던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메모를 좀 하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안내를 좀 드릴게요. 네, 오늘 행사는 특히 저희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안에서 다양한 협력체들과 또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저희 소셜벤처인 위즈돔에서 이 행사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영상 촬영해 주고 계시죠. 촬영해 주시고 계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 협동조합에서도 함께 해주시면서 오시면서 또 여러분 함께 향긋한 향기와 커피 같이 준비해 주신 이피쿱과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도 같이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강의는 TV에서도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강의 내용은 편집을 잘 해서요. 서울시 라이브 서울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공유해 주시고 싶은 분들께는 후에도 나중에 공유가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연사분이신 외웠어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임태훈 위원장님 모시고 첫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이걸 좀 올려놓고 얘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아까 올 때까지 이제 강의 준비하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빅데이터라는 대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시스코리아의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 소개받았던 대로 인문학협동조합의 미디어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위즈덤과 이피쿱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토크 콘서트는 지금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년 전에 인문학협동조합이 처음 결성되던 당시에 제가 발기인 대표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해요라는 얘기들을 들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저희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던 다른 많은 단위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 2년 만에 다시 이곳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인문학자입니다. 미디어 이론과 그 미디어사에 기초해서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었고 그러던 가운데 그 빅데이터를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때문이었습니다. 예. 주민등록번호 같은 제도는 전 세계에 정말 없더라고요. 이를테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사회보장제도 번호 같은 게 있긴 했지만 우리처럼 사회생활의 모든 관문마다 필요한 그런 종류의 번호는 유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번호가 처음 탄생했던 게 다름 아니라 북에서 대통령의 목을 따가겠다고 내려와가지고 그 이후에 그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아주 문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미디어사, 근현대 미디어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빅데이터 기술에 대응을 할 만한 원천 기술들이 별로 잘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하둡 같은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전문가들이 충실하게 많이 양성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그동안 데이터 관리에 그렇게 충실하지는 못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그냥 수준이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축해 놓은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는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여름에는 샌들이 많이 팔리고 겨울에는 부추가 많이 팔린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들, 특히 비선형적인 상관관계들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컴퓨터가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사이트를 축적해 나올 때만 그 자료와 자료들 사이에 지도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투자를 할 만큼 안목이 있는 회사가 한국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게 한국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그 빅데이터는 ICT 기술의 용어로서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살아왔던 어떤 총체적인 구성 방식에 대한 은어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가 강력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데이터 소비를 할 때마다 그 데이터 로그와 함께 한꺼번에 딸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슈퍼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기술입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환경의 보안 문제가 혁신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진짜 주민등록번호 문제만큼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이 발표되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유출되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데 이런 데서 그냥 흔하게 굴러다니는 이미 유출된 정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한국에서 아예 없는 기반 위에서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빅데이터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자신감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먼저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빅데이터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이건 헬조선 지옥불반도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오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 사람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한 사람이에요. 뭐 어쩔 때는 찬 거 좋아했다가 어떤 거는 따뜻한 거 좋아했다가 또 어떤 때는 미지근한 거 좋아했다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막 행동 능력들의 패턴, 어떤 니즈들의 패턴들을 막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가서 이 얘기하고 이 물건 들이대면은 500원 주고 이 사람이 500원 받고 팔 것 같은데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방법은 이겁니다. 저 사람의 데이터를 왕창 끌어모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서 저 사람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정교한 마케팅을 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체로서의 그리고 은어로서의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초중반까지 아파트가 그러니까 서울의 위성 도시들 지금 뭐 배드타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요.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아파트 그리고 그 건너편에 도로 대형마트 이런 생활 단위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형마트가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거의 다 붕괴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러한 환경 단위가 더욱더 단순해지게 됩니다. 도심 아까 서울 안에 있는 뉴타운 광양 같은 경우에는 좀 덜 그런데 이제 서울 바깥에 이른바 위성 도시들의 배드타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돈을 벌러 어디로 갈까요? 이 배드타운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걸 이제 하늘에서 돈의 움직임으로 한번 보는 거죠. 도시 안으로 왕창 들어와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안에는 마치 휴대폰이 충전되는 것처럼 돈이 차차차차차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동네에서 돈 쓰려면 그러니까 김밥 하나라도 사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건너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대형마트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의 환경 단위, 그러니까 그 단위 자체가 기본 동선 자체가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동안 이렇게 산다면 이 동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동선이나 생활의 리듬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막 하둡 시스템 막 다 저기 막 동원해가지고 데이터 왕창 집어넣고 돌리고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엑셀만 돌려도 나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의 빅데이터는 토건족들의 은어이며 아파트 공화국의 현실을 얘기하는 굉장히 우울한 별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바꿔주셨네. 이마트 키드라는 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 그러니까
2001년, 2002년생,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쯤 그때 아이들 참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그 이마트를 비롯해서 대형마트의 숫자가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도 하고 뉴타운 사업과 그리고 새롭게 그 배드타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랑 겹치니까요. 이 아이들은 이런 일을 겪는데 3살 때 자기 동네에 엄마랑 손잡고 장난감 사려고 갔던 길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뭐 아파트 이렇게 있고 건너편에 있는 대형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골라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가 월곡동입니다. 나중에 얘가 신설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건 9살 때 일입니다. 3살에서 9살이죠. 이번엔 다른 동네인데 똑같은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학용품을 사러 가요. 19살 때 문제집 사러 갈 때도 똑같은 풍경 안에 있습니다. 21살 때 남자친구 선물을 사준다고 얘가 이제 정발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정발산에서도 똑같은 풍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여러 단위들을 뭐 이런 종류의 생활 환경 단위가 수백 개씩 쫙 늘어서 있는 세계 속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라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삶이 뻔해지는 거고 삶이 한정된 패턴 안에서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 속에서 제가 그냥 나는 인문학자고 기본적으로 내가 뭐 IT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 너 뭐 파이썬을 해봤냐? 뭐 하도 번 돌려봤어?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저도 열심히 혼나면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사회는 마치 진창 같아서 가장 좋은 기술조차도 비루한 일상의 부속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잔인한 사회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어떤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최첨단 스마트폰은 제대로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나쁘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공유경제 얘기도 할 텐데요. 공유경제가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술이 사회의 어떤 맥락들과 연결되어 있나 이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이는 우리는 이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가 어떤 역사들을 밟고 지금의 단계까지 왔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조차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게 아쉬웠습니다. 이제 다시 얘기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하게 되더라도 뒤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충실하게 거기서 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창조경제론의 이제 이것들을 이제 설명해내는 많은 개념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 이제 처음 이 용어가 만들어지고 인더스트리 1.0 단계는 말 그대로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인더스트리 2.0은 뭐 컨베어 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던 바로 그 시기고 인더스트리 3.0은 뭐 이제 자동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도울 때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에 놓여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을 ICT가 맡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적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로 모조리 다 바뀐다.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그것이 중앙 통제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까요? 정비소에 있는 분들은 다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산업 생태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더스트리 4.0 상황에서 다른 직업을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칠 때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어디가 마모되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뭐가 엉키고 이번에 뭘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안 됐고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의 그 개혁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안 그래도 불경제에다가 저성장 기조에다가 고령화에 그리고 또 출산율까지 낮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출산율도 낮아지고 저성장 사회에 고령화까지 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나라에서는 뭘 해도 장기적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거에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인더스트리 4.0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크게 공론화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군의 거의 한 80%까지가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글쎄요, 뭐 기자라든가 꽤 이른바 화이트 칼라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도 심지어 지금 원격 진료라든가 이러한 그 기술 변화 상황에 따라서 미래에는 그다지 총박 맞는 직업이 못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불과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은 그 동안에 우리들의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가가 지불되고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인더스트리 1.0 단계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때 어쨌는지 뭐 아동 노동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심지어 평균 수명까지도 낮았습니다. 정말 아주 짜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면서 사회도 같이 변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사회 안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돼 가면서 이 산업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지금의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그러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는 정말 어렵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제가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문맹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에서 밥벌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 사람을 기계 앞에다가 딱 놓고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려면 숫자 정도는 세고 세말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씨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말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산업혁명 이전 단계까지는 문맹률이 워낙 높았고, 물론 많이 그 이전에 중세나 이런 시기보다는 개선되긴 했지만 혁신적으로 문맹률이 개선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보충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함께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마련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사 안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그러한 우리의 산업 생태계 안에서 필요한 노동을 연마하는 시간, 그게 학교 다니면서 뭐 숫자 배우고 상급학교 진학하고 이런 시간들 다 자기가 가게 될 일자리에서 그것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가 내가 이 일터에서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에 대해서, 그 누적된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받는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렇게 치면.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바코드로 그 물건들 계산만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한 인지 능력은 그의 평생 동안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의 그 모든 평생 동안의 시간의 누적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업계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이번에 최저임금도 원래 최저임금 한 10,000원 이상 옮겨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겨우 얼마입니까? 내년도가 6,600원인가요? 그 김밥천국에서 돼지불백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그 사람의 한 시간의 노동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이 일터에서 써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왔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너에게 월급을 많이 주게 되면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가 운영하기가 힘드니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기조들은 인더스트리 1.0, 2.0, 3.0, 4.0의 시기를 계속 넘어오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ICT 쪽의 전문가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여러분과 달리 비전문가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본해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상대화시키면서 그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절망적인 건 뭐냐면, 왜 ICT 담당인 노동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없습니까? ICT에서 요새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다들 이거 하면은 다 부자 될 수 있고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지, 그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누군가가 직업을 잃게 되고 직업을 잃은 뒤에 그 가장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벌어올 그 돈으로 누군가가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들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술들이 계속해서 빨리 개발되고 전환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거야말로 우리 시대의 무지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 기계 앞에 세워놓기 위해 이 아이의 생애사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은 더 그렇죠. 한국 이를테면 13살짜리 아이가 11시에 길에서 그냥 혼자서 꽁차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이 이러죠. 야, 너 여기서 뭐하냐?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평일날 학기 중에 얘는 요 나이뻘 되는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의 생애사에서 가능한 행동 능력의 범위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왜? 나중에 그 아이가 밥벌이를 할 장소에서 최상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노동은 산업형장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시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은 곧 노동입니다. 이탈리아 노동주의 그러니까 그 68 혁명 이후 그리고 70년대에 이제 굉장히 경직된 그 노조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스의 문헌들이 다시 읽히고 노동에 대해서 제정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노동은 곧 삼노동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 시간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 인간의 마음과 몸, 생각에 갖춰지는 몇천 배의 시간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곧 노동인 것입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쏟아붓는 평생의 시간에 제값을 내는 기업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급여는 최저지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피고용의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노동하는 삶의 존엄과 자유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더스트리 4.0은 말 그대로 막 현장에서 이를테면 뭐 AR 장치, 그 증강 현실 장치 이렇게 딱 되면 기술 어떤 정보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이제 보여지는 이런 그 그래픽 오브젝트의 형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필요 없어요. 예,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기계들이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애플이 신제품을 낼 때마다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충원을 합니다. 한 번에 뭐 25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그 종업원을 뽑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워낙 그 노동 강도가 세고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어떤 해는 한 해에 막 20명 이렇게 막 자살을 하고 사람들이 하도 죽으니까 기숙사 바깥에다가 펜스를 쳐서 죽지 못하게 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게 아니라 기계로 일자리들을 다 대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봇으로 공장 시스템, 그 생산 라인이 대체될 수 있게 이렇게 한답니다. 그것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제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고 하고 있는데요. 정규직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97년 이전 그러니까 IMF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선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물론 그런 형태의 노동의 형태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개념으로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상식은 그 이전 시대는 없었어요. 자,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금 벌써 20여 년 흘렀네요.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뭔 얘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간 게 있는데 준규직이라는 거 발표됐었죠. 준규직은 결국 정규직을 폐지하고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로서 정책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다시 말해 그러니까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람을 쓴다라는 건 사회적 책임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게 계속해서 리스크이거나 아니면 비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장 상황 자체가 사실 그런 비용들을 줄여가지고 경쟁력을 상승하라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적게 쓰고 그것을 자동화될 수만 있다면 그쪽을 택하려 할 겁니다. 대신에 사람을 써야 되는 위치들은 그냥 짧게 쓰고 짧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지금 세대별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의 허리가 되어야 될 이 세대에서부터 지금 큰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나라 택배 정말 대단하죠. 진짜 빨리 보내주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는 자사의 그 택배 시스템이나 이런 물류 시스템을 이 드론들이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죠.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까지 허용해 줘야 되느냐 이걸 놓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워낙 근데 위험하기도 하고 뭐 보험 문제 같은 것도 다 얽혀 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저것이 우리의 노동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 전망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학령 인구만 보다면 여러분 2030년까지 350만 명이 빠집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10,000명 단위의 종합대학 32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세대는 상대적으로 늦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령화와 그리고 그 인구의 전체적인 중심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은 덜 태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 근로시간은 또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저임금 얘기도 듣고 이게 부채 때문이에요. 부채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쓰던 당시에 2년 전에 이 책의 뭐 주요 챕터들을 이제 쭉 써나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계 부채가 1,000조 이랬거든요. 1,000조 엄청나다 했는데 불과 한 2, 3년 만에 지금 1,300조, 1,200조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 4, 5년 안에 1,500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폭발할 거예요. 곧 시간 문제입니다. 자, 1,000조가 넘는다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국민 4,500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빚을 갚아야 되는 노동의 시간을 그의 생애 시간 안에서 계속 떼어내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이든 9시간이든 너는 너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부채 인간으로서 너의 빚에 종속된 시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빚에 종속된 시간은 채무자인 약탈적 금융기관과 그리고 산업생태계 자체가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노예제입니다. 인더스트리 4.0 되게 멋있는 말 많아요. 그리고 진짜 뭐 이렇게 되게 멋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미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5분밖에 안 남았다는데 큰일이네요. 할 얘기는 많고 참. 자,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로 슝 넘어가 볼게요. 큰일입니다. 자, 기본소득은 그렇다면 뭘까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야, 니네들 학비 벌고 뭐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 그러면 근데 매일 니네가 20살이 된 순간부터 나라에서 너네들한테 110만 원씩 줘,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할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교 끝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과제도 해야 되는데 막 편의점 가고 어디 가고 해서 막 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시간이 하루에 3, 4시간인데 그 3, 4시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사실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도 빚져가지고 20대 내내 그 빚 갚기 위해서 시간 다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 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30대나 40대 가장들 자기 임금만으로 가족들 부양하는 게 말이 안 돼서 밤에 잠 안 자고 대리기사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그 얘기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허공에 날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노는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그거 갖고 동네에서 그 많은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 더 사 먹을 것이고 그리고 문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은 거리에 나가서 책 한 권을 더 볼 것이고 영화 한 편을 더 볼 것이며 공연을 더 볼 것이며 그리고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반이랑 음원을 더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은 그냥 각각의 개인의 단위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사회 전체에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금융회사들에서 막 파생상품 엄청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빚지게 해서 신세망치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는 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가능하면서 기본소득이 왜 불가능합니까? 심지어 기본소득은 지금 막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옛날 미국 독립혁명 하던 시절부터 쭉 나왔고 그 이전에도 핵심적인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내년 4월에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기업들이 지금 뭐 산업유보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걸 쌓아놓고 하는 대신에 그 돈이 사회 안에서 좀 더 건강하게 흘러야죠. 일반 서민들이 지금 가계 부채가 1,000조, 1,200조, 1,500조로 가는 상황에서 왜 돈이 돌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ICT가 그저 대박과 블루오션이 뭐니 그리고 스티브 잡스 흉내를 내며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사람들이 결코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진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까지밖에 말 못하는데요. 부스러기 노동 문제는 이따가 질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노동의 프랙탈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신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소리만 아니면 눈빛만 아니면 피부만 뭐 생체 데이터의 어떤 부분들만을 고용하는 형태의 그런 비정규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 환경의 악화, 저성장 기조 뭐 이런 것들 안에서 특히 공유 경제가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유되고 있는가, 나쁘게 전유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려면은 저에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Q&A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강연 잘 들어주셨죠? 네, 굉장히 막 힘이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교수님께서는요 검색되지 않을 자유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신데 알고 계시죠? 오늘 질의응답에 조금 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자 책도 한 권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이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으로는요. 아까 소개드렸었던 CC코리아의 강현숙 사무국장님 통해서 공유경제에 대한 주제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개받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강현수입니다. 네, 오늘 불금인데 여기 앉아 계세요. 오늘 오면서 불금에 오시는 분들한테 재미있게 어떻게 강연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랑 만약에 만났는데 강의도 어떻게 보면 대화잖아요.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건데 와 친구 얘기를 아무런 대답 없이 30분 동안 듣고 있으면 진짜 힘들겠다. 네, 저는 짧게 끝내볼게요. 네, 넥스트가 뭘까요? 네, 저는 제가요 어디 가서 제가 제일 열심히 강의를 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어머님이랑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아기랑 같이 사회적 경제랑 이런 것들을 같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런 센터 같은 데 와서 엄마는 엄마들끼리 사회적 경제나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중학교 정도의 또래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 가서 공유경제를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 슬라이드에 영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줄여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희 단체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저도 제일 힘든 게 저희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단체에서 일하고요. 여러분들이 웹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이미지들을 간혹 발견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뭐가냐면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저작권 때문에 다른 사람 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내 사진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공개하자. 내 이미지를, 내 음악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침에 찍은 페이스북 사진은 김중만 작가처럼 40, 70년 동안 아무도 못 쓰게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그 사람이 죽고 70년이 돼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저작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막 맛있는 사진 막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40, 70년까지 보호받고 싶으세요? 네, 내가 이거 두고두고 내가 죽은 후에 내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페이스북 이 사진을 보호받겠어.
그런 분들은 아마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저작물을 내 거 이용하세요. 요런 표시가 있으면 이용하라는 뜻이고 대신 뭐 저작자 표시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음악도 공유하고 사진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좀 앞에 위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저는 공대생이거든요. 그래서 공대생 남자와 인문학 인문학도 공대생 여자와 인문학도 남자분에 있다 어떻게 보면 한판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늦게 이제 대학원에 가서 문화인류학과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저희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까?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사회학과나 이런 이제 인류학과나 이런 분들은 문제의 본질이 뭔지 막 파고들고 또 파고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는 길에 문제의 본질만 고민하니까 저희 같은 단순한 공대생들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만 지구가 종말할 것 같고 그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따가의 토크 시간도 비슷한 얘기일 것 같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앞에 강의 내용과 저 내용이 진짜 다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일단 저는 짧게 공유 경제가 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뭔지만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쁘고 좋고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미국에 있는 자료인데요. 6개월 후에 여전히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6개월 후에 내가 예를 들면 오늘 이걸 샀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이걸 계속 내가 온전히 사용할 확률이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99%는 서랍 안에 있거나 창고 안에 있거나 고장 났거나 버리거나 이런 게 99%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지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집도 넓은데 물건을 막 사재끼는데 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렌트하는 사업이 있을 정도이거든요. 이 사진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면적이 한 14배 되는 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인데 여러분이 버린 뭐 이런 것들도 뭐 여긴가 어디 있겠죠. 그래서 거기 사는 동물들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계속 돌다 보니까 쓰레기가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래도 여기는 나는 CD를 한 번도 사본 적 없다 있으세요? 연령대 좀 있어 보이시긴 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CD를 샀을까요? 사봤을까요? 안 샀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음악을 듣는 건 CD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휴대폰에서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세대들만 해도 CD도 사고 또 길거리 리어커 테이프도 사보고 해서 음악을 듣는 건 뭐 이렇게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소유가 아니라 액세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쓸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구 같은 것도 남자들이 갖고 싶은 이 보쉬 브랜드의 공구를 갖고도 싶지만 그거를 꼭 내가 만약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 하면 만약에 옆집에 내 친구가 보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전동드릴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데 뭐냐면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옛날 같은 경우는 전화하잖아요. 뭐 니네 집에 뭐 있니? 없어. 그럼 또 니네 집에 뭐 있니? 없어. 니네 집에 뭐 있니? 없어. 에라이 하나 사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딱 검색했는데 누가 있어. 그리고 버튼 몇 번만 눌렀으면 내가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굉장히 신속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꼭 굳이 사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이제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누르는 사람들의 평판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거 이제 쌓이게 되면서 옛날에는 광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도 물론 전지현이 왜 냉장고 광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지현이 냉장고 광고를 막 하면 막 좋아 보이고 왠지 저게 있으면 내가 전지현 될 것 같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요즘에는 내 친구가 말하는, 아니면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던 평판이 훨씬 더 소비에 많이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사람들은 옛날에는 내가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공유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패턴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공유경제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에어비앤비거든요. 민박은 다 이용해 보셨죠? 혹시 민박 이용해 보신 분? 민박 이용해 보신 분? 네, 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 이용해 보신 분? 네, 민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민박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냥 방을 안 쓰는 방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박은 전화로 많이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지금 전화로 할머니 거기 방에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에어비앤비는 지도도 구글 지도로 연동돼 있어 어디쯤 있는지도 알고, 그다음에 뭐 사진도 다 자세히 되어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 방의 정보가 그냥 앉아서 다 마치 있는 것처럼 가본 것처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 제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공유경제 얘기를 되게 많이 강의하다 보니까 저희 단체에서 2년에 한 번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재작년 2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같이 한 3-4명이 같이 아르헨티나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이용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에어비앤비로 방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통째로 다, 이제 아파트 같은 곳이었는데 통째로 다 빌려주는 곳을 저희가 가서 그거를 예약을 하고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방값이 너무 싸요. 그래서 1인당 2만 원 정도 낼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어요. 화장실이 3개였고요. 방이 4개였어요. 그래서 와, 진짜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거를 저렴하기도 하고 그 이용하는 시스템들이 되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보고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실험 삼아 어떨까, 내 방을 내놔봐야겠다. 내가 이용하는 건 그런데 방을 내놓는 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안 쓰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을 이렇게 침대도 하나 놓고 뭐 이렇게 조금 꾸며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1박에 이제 저는 홍대 근처에 있어서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1박에 4만 원에 올렸어요. 되게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올까. 그리고 한 명만 잘 수 있게 일부러 싱글 침대를 샀어요. 왠지 2명 오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자만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진짜 저한테 문자가 띡 왔어요. 네, 상하이에 있는 여자분이 네 방을 이용할 수 있니?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약 이거를 시스템에 하면 제 휴대폰으로 연동돼 갖고 문자로 오거든요, 저한테. 그럼 제가 가서 뭐 너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바로 예약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물어보고 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너는 몇 살이니? 뭐 각자 자기 소개해요.
그래서 뭐 너는 왜 한국에 오니? 막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여행하러 온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머물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에어비앤비 손님이 이제 상하이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에 오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 오면 어떨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얘가 잘 찾고 있을까? 막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이렇게 짐 여행용 짐을 누가 끌고 가는 사람 누구 있나? 막 이러고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뭐 서로 인사하고 저희 집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고 뭐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날 자는데 되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내 방에 누군가 자고 있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이제 뭐 물어보면 제가 대답도 해주고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카카오톡을 했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라인이나 카카오톡 하니까 저한테 나랑 치맥을 같이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밥을 먹었는데 자기가 치킨을 사올 테니까 같이 치킨을 먹어달래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둘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모든 드라마에서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 보면 모두 다 치맥을 먹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오면 치맥을 먹어야 돼요. 그 꼭 해야 되는 리스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가서 치맥을 먹기 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선입견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예를 들면 한국 남자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네, 얼굴 표정이 있더니 한국 남자들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약간 중국 사람들이 눈이 부리부리하잖아요. 약간 좀 진하거든요. 그게 좀 싫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저한테 뭐 소집섭을 본 적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봐요? 뭐 그런 질문.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이제 다행히 저는 첫 번째 손님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되게 매너 있고 네 굉장히 첫 경험이 좋아서 이거 괜찮더라고요. 살짝 용돈도 되고 그래서 계속 내놨어요. 그래서 계속 와요. 네, 그래서 뭐 싱가포르 사람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하는데 이 공유경제의 이 에어비앤비 메커니즘이 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을 내놓으면 4만 원씩 하면 제가 열흘만 해도 40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저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나 이제 너무 피곤하다. 주말에 막 눕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집이 게스트 방은 굉장히 깨끗한데 나머지 방이 문제예요. 네, 뭐 이러면 이제 가끔 뭐 청소하기 귀찮을 때는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방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시스템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뭐 코자자나 뭐 B&B 히어로. 근데 이제 B&B 히어로 같은 것도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여자, 부정적은 아니지만, 네. 저는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아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수에서 국제박람회 같은 거 하면 호텔을 지을 수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고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방을 이제 B&B 히어로가 에어비앤비랑 비슷한 한국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방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방문객들이 가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랑 공식 파트너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나 호텔을 짓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경기장 같은 거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거 짓고 나서 유지비가 더 문제고 뭐 평창 올림픽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평창 지역에 굉장히 많은 호텔들이 행사 끝난 다음에 다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비앤비랑 같이 제휴를 해서 이제 브라질 지역에 있는 방 같은 거를 내놓고 관광객들은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순천 같은 경우도 순천 만 국제 박람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순천은 지역적 특성이 그 40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대신 자녀들이 다 서울을 가서 남은 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굉장히 이 B&B 히어로랑 같이 이제 잘 제휴하셔가지고 방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든 다른 시스템들은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숙소를 등록하면 이제 여기서 예약을 요청하면 서로 가격이 딜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의 평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이 방이 어땠는지, 이 게스트가 어땠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때 다시 아 이렇게 이 방에는 어떠한 피드백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머물렀던 게스트 같은 경우도 이분은 다른 데에도 이제 이용을 했어요. 그럼 이 게스트는 뭐 퍼펙트하다, 뭐하다. 그럼 아 이 게스트 평이 좋구나. 그러면 이제 저도 보고 또 제 방은 뭐 누가 또 저희 게스트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옆이어서 살짝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는 소음이 난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이미 이용한 사람들이 올려요. 그러면 저는 난 소리에 좀 민감하니까 그 방을 예약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얘는 내 차를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쓸 수 있는 차를 이제 도로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다 위치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렌트카랑 똑같아요. 렌트카는 가서 여러분이 보험 뭐 이거 설계하고 자차 보험, 무슨 보험 뭐 하고 가서 차 받고 막 이렇게 키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 딱 보고 가입하고 나서 여기에 차가 있네, 나 이거 써야 되겠다 예약하고 가면 차 앞에 이렇게 센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휴대폰을 갖다 대요. 그럼 문이 똑 열려요. 그럼 그 안에 차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차를 쓰고 다시 갖다 놔요. 그러고 나서 다시 딱 센서에 한 번 해요. 그럼 차 문이 잠겨요. 그럼 여러분이 등록한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가 넘어와요. 아, 당신이 얼마 썼다. 그러니까 막 약간의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렌트카의 불편함.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쓸 수 있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차 그러면 앞에 뭐 쓰레기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뒷사람이 앞차 쓴 사람이 누군지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뒷사람이 내가 차를 탔는데 불쾌했다. 쓰레기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앞사람이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애들도 있대요. 이제 소카 담당자 잘 아는데 원래 이게 이제 성인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 걸로 이제 가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 대신 이제 여기 가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인데 얘가 또 이거를 사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몰래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고 있는데 얘가 또 재밌는 건 자기가 페이스북에 내가 아빠 이름으로 아빠 이름으로 했는데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구나. 그래서 걸려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 허수들은 그러니까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저도 차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것처럼 어딘가가 많이 있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이용하고 쓸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겠구나.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도 훨씬 안 들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 멀리 갈 때 4명이 같이 돈 조금씩 해가지고 나눠서 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저희는요,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 3년 하면 차를 사고 싶더라고요. 이제 차를 사야지. 뭐 친구들도 사고. 근데 대학생이나 아니면 옛날부터 이렇게 그냥 차를 사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카를 이용하겠던 사람들도 차를 살까요? 그러니까 CD랑 저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CD를 사지 않아도 음악을 듣는 것처럼 차를 사지 않아도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카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요즘에 또 이제 1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집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방이 여러 개 같이 뭐 2명이 같이 쓸 수 있는 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라는 서비스는 뭐 예를 들면 1호는 예비 창업자, 2호는 미술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생활 패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집을 쓸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호 정도까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좀 한번 재밌었던 거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이제
몇 호점이 뭐 10호점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주방을 넓게 만들어요. 대신 5명인데 3명이 요리를 잘하고요. 2명은 잘 먹는 사람. 네. 왜냐면 요리를 다 5명이 잘하면 요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관심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사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공간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워낙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워킹 오피스 아니면 내가 안 쓰는 방, 세미나실 이런 거. 나 우리 사무실에 우리 단체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아니면 공짜로 사용하기 허락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놓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그러면 사람들은 세미나실 어디 있지? 그러면 이제 검색하고 작업실 좀 찾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서관도 좀 재밌어요. 이거는 무슨 서비스냐면 서비스 이름이 국민도서관이에요. 서비스 이름이 국민도서관이라서 이사 가실 때 책이 가장 고민 안 되세요? 이걸 가지고 가자니 무겁고 이걸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자니 좀 아깝고 추억이 담긴 좀 이런 책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로마인 이야기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근 7년째 계속 갖고만 있고 한 번도 뚜껑을 열지 않거든요. 그런 책을 국민도서관에 다 보내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이 로마인 이야기 읽고 싶으시면 제 책을 빌리면 1,000원에 빌리시면 저한테 700원을 줘요. 그럼 저는 또 내 책을 그냥 갖고 오고 싶으면 그냥 사인 그 700원 이렇게 모인 걸로 제가 택배비를 그걸로 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나 갖고 오고 싶어. 그럼 다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함께 쓰는 그런 개념이지만 소유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유라는 게 좀 다른 게 이런 거잖아요. 소유는 나에게 있지만 같이 쓸 수 있는 거. 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도서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도 책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1년이 지나도 제 책은 제가 다시 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않는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물건 공유하고 이런 서비스는 진짜 많고요. 위시돔도 공유경제주의 하나로 봐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서 모임을 개선한다든가, 예를 들면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저는 뭐 회계 뭐 이런 거 전문가다, 이런 거 가르치고 싶은 사람한테 같이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이거는 마이리얼 트립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얘는 제가 예를 들면 연남동에 사는데 연남동에 제가 되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연남동을 내가 투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1일 나는 연남동 무슨 집을 아니? 5만 원에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가 여행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 여행 가실 때 이런 게 많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파리에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예를 들면 미술 작품을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 파리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나는 미술을 전공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럼 그걸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장 공유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 아동 의료 이러한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유 경제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그냥 공유 경제가 뭔지를 그냥 단순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유효 자원을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공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간의 신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예요. 내가 에어비앤비 집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개인의 물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컨텐츠를 공유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방을 빌려주지만 제가 방을 빌려주면서 제가 게스트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중국을 이야기 하는 거는 서로에 대한 개인의 컨텐츠가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렴하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경험인 거예요. 물론 굉장히 지금 저는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에어비앤비 뭐 갔더니 뭐 방을 뭐 게스트의 방을 습격한 사례도 있고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공유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개인과 개인이 거래가 하면서 세금이 잘 안 돼요. 세금을 부과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거니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이런 워킹그룹 운영하기도 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들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 문제에 이게 부스러기 경제다 이런 이제 아까 이제 좀 이따가 아마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면 어머님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시고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일도 해야 되고 에어비앤비도 해야 되고 네 어떤 때는 막 가이드도 해야 되고 이래야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동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 노동에 따라서 네 개개인의 이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개개인이 모두 다 파트타임으로 전락하기도 해요. 그런 우려점에 대한 네, 시선도 굉장히 많고 저도 그 부분에 공유경제에서 가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는 택시 드라이버가 아니라 제가 차가 있으면 택시 드라이버를 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 제가 차를 이용하고 제가 우버를 이용해서 우버 택시 드라이버에 대해서 먹고 사는데 사회보장 시스템이 예전엔 다 회사에서 부담을 했잖아요. 관리했잖아요. 저는 개인연금도 회사에서 하고 퇴직금도 회사에서 하고 모두 회사에서 이랬는데 저는 이제 파트타임이 되면서 모두 다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전에는 회사에서 뭐 하라고 그리고 점점 예전에는 도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뭔가를 컨트롤했지만 이제는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택시 드라이버는 자격증을 줘야 돼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우버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역할도 바뀔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노동을 어떻게 어떻게 질 좋은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변화들이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공유 경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기술이 그런 영향을 가져와요. 아까 이제 로봇 얘기하셨는데 혹시 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허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꼭 허라는 영화를 한번 봐주세요.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허가 그거예요. OS랑 사랑에 빠져요. 여자 OS랑. 네. 아시죠? 스칼렛 요한슨이 그 목소리만 나오면서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로. 근데 허의 영화를 저희처럼 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사람 더 재미있게 보는데 뭐가 있냐면 점점점 이 남자가 이 OS한테 빠져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OS는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을 모두 다 분석하고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모두 다 분석하고 이 사람의 모든 상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저 말을 듣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왜냐면 다 분석하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우울하구나 노래를 불러주면 좋아하겠구나 이런 걸 다 알면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기자분 IT 기자분하고 같이 차를 마셨는데 그분이 그 허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기사도 이제 기계가 쓰거든요. 네,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허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래도 인간의 감정을 읽는 건 사람이 낫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모님한테 맨날 왜 혼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하는 말을 남자들이 못 알아들으셔서 맨날 혼나지 않으세요? A라고 얘기하면 A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B가 있는데 B를 못 읽고 A를 하거든요. 맞죠? 여자분들은 웃는데 남자분들은 뭐지 제 얘기? 지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근데 그것처럼 지금 기계가 점점 진보하고 기술이 점점 진보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공유 경제 시스템도 있고 또 로봇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에어비앤비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그냥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도 난 호텔이 편하지. 특히 이제 40대 이상이 되면 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유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경제 공유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들 소식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놔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해외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 그런 게 있으면 공유허브에 오시면 차곡차곡 모아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열면 나오나요? 네네네. 제가 얘기를 이렇게 막 공유경제 이렇게 돼요. 차를 이용하면 맞아 그렇게 되겠구나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마무리될 때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거든요. 재미있는 영상이에요. 유튜브 URL에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애기가 아이패드로 책을 보다가 종이책을 처음 보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막 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누르고 이거 뭐 고장 났나? 뭐지? 근데 이제 막 애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넘기질 않아요, 애는 책을. 왜냐면 책을 아이패드로 봤기 때문에 계속 눌러요, 꾹. 왜 안 되지? 안 눌러지나? 내 살도 눌러보고. 얘는 책을 넘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질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패드 주니까 아, 내 맘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이게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예요. 그냥 재미있으지. 근데 뭐냐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어린 세대들은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쏘카를 이용하는 거구나. 너무 당연할 수 있거든요. 이제 나는 방을 예약하는 건 전화가 아니라 그냥 검색해서 에어비앤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어린 세대들은 다른 방법으로 소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 화두를 사실 던지고 싶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은 진보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자들은 단순해 갖고요. 그냥 뭔가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 자료는 이렇게 CC BY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 자료는 저작자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다시 한번 강영수 사무국장님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강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례도 많이 들어보게 됐고요.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공유경제를 이해하면서 꼭 한번 에어비앤비에 나도 호스트가 한번 돼보고 싶다. 내 집은 너무 작지 않은가.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집부터 바꾸는데 큰일 날 행동들 그런 거 할 예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그럼 아까 소개드렸던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례들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한번 문의해보고 싶으신 사례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모셔서 자리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모실까요? 네, 저희 두 분의 연사분들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고요. 네, 저희 교수님 바로 왼쪽 그리고 강영수 사무국장님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시는 일과 성함 소개와 더불어서 두 분 중에 혹시 어떤 분께 정확히 질문 있으신지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 다 강연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지금 독일 켈른에서 통합 디자인이라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 석사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심리적 소유감이랑 그 다음에 디자인 윤리 쪽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공유 경제랑 계속 연결시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에게 질문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인데 저는 일단 한국에서 얘기되는 공유 경제 프레임이 지나치게 문제인식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이다고 보는 쪽이라서 사실은 중간 입장 쪽에서 계속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발표하셨던 위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전 개인적으로 산업화 인더스트리얼 4.0이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최소한의 생산 시스템으로 가면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에서 해방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노동자들을 대신한다라는 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생산을 최소화시켜서 그 물건 재화 자체가 산업화 3.0일 때보다는 최소한의 물건으로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제가 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바인데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한국처럼 시스템 안 받쳐주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산업화 4.0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가. 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 같은 상황에서 산업화 4.0이 제대로 들어오려면은 이게 질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강현숙 대표님이라고 하나요? 네,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장점들이 많기는 한데 약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어비앤비 되게 좋은 경험하시고 직접 호스트도 하셨는데 사실 독일 베를린에서 에어비앤비 때문에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냐면 에어비앤비 베를린 이용자들의 상위 20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200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들이 정말 유효자원을 공유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규제를 좀 법적으로 이렇게 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렌트해 주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로 단기로 돌리는 게 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도심에 살 수 있을 데가 없어지고 외부로 나가게 되고 이 공간들이 다 관광객들을 위한 그 주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런 플랫폼 서비스에서 자정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게 과연 공유경제가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신자유주의 경제나 기존 다음 경제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뭐 미래를 더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생각은 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실물이랑 지식에 있어서 저는 지식이 공유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 실물에 대해서는 내가 보유할 수 없으면 공유가 불가능한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그 사회적 예를 들면 3인주의 시스템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그 실물을 보유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계속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상적으로 보는 공유경제는 소유한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동등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빌리는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빌리는 조건이 돼가는 게 사실 우버랑 에어비앤비가 보여주는 모습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두 분 다한테 한쪽 둘 다 비판하는 입장이긴 한데 아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너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심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두 분 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네, 거의 정리와 같은 질문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말 큰 위기입니다. 특히 지금 가계부채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그 임금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는데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이제 강경장님께서 또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걸 공유경제라는 용어보다는 모든 산업의 우버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적인 부분이든 비물질적인 부분이든 전부 다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역으로 지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의 일자리와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의 내 방, 혹은
뭐 내가 음식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나 잘해. 그러니까 한 12시에서 2시까지 내 부엌을 식당처럼 연다든가 아니면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그 길을 누군가가 같이 걸어준다든가 그렇게 모든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내 생활을 ATM 기계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이 그렇게 돈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냥 증여로서, 그러니까 선물로서 그런 행동들을 해줄 수 있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붕괴됐는데 그 붕괴되는 이유가 내가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당장 앞으로의 2달, 3달, 반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돈에 들쭉날쭉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 시간들을, 내 일상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건 좀 아니죠. 특히 저는 그 미국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이긴 하지만 티핑 그거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아주 조금 주고 일종의 반자영업자 개념으로 사람들이 팁을 남겨주면 그걸 받아서 챙겨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한 임금을 메꾸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서 그 일상화된다는 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의 산업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삶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달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니네가 조금 돈을 주는 대신 나는 이렇게 해서도 돈 벌 수 있고 저렇게 해서도 돈 벌 수 있어 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 이전 시대의 경제관념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행동 정도는 돈 안 받고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증여의 경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갈림길의 성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적 단어가 저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미디어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더스트리 4.0 문제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덜 일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덜 고용하기 때문에 이윤을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윤을 사회가 환원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 시간 동안에 일하지 않고도 누군가에게 증여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풀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인류의 가장 중요한 투쟁이 기본소득 분동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오늘 그 발표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강현수 국장님께서도 간단히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르헨티나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 그때는 아주 초창기 공유 경제 막 이런 얘기 나왔던 에어비앤비 나오고 그럴 때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는 뭐 유유자원을 안 쓰는 방을 누군가 같이 쓸 수 있으면 자원을 공유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아르헨티나 딱 갔는데요. 그 헤어 드라이기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시스템으로 이제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진 않거든요. 헤어 드라이기가 없다. 좀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답변이 왔어요. 네, 금방 갖다 주겠다. 근처에 있으니. 근데 이제 왔는데 이제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밍크 코트를 이렇게 길게 입으신 그 아르헨티나 한 50대 굉장히 보기만 해도 부유하구나.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는 이거 헤어드라이기 필요하다며 그러면서 주면서 이제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원래 이 방을 그냥 렌트를 주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이거 요즘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환율이나 이런 게 엄청 이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자기도 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공유 경제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거를 공유 경제를 얘기하면 항상 질문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좋게 쓰면 좋은 거고요. 나쁘게 쓰면 나쁜 거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비앤비가 저처럼 이렇게 방 하나 공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홍대 일대에 오피스텔 쫙 다 얻어가지고 외국인들 착착착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공유경제가 그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더 지금 집이 인간보다 집이 더 많은데 집값은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집이 없나 이 시스템을 더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공유경제가 좋아? 나빠? 이 관점이 아니라 공유경제는 그냥 공유경제 메커니즘인 거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처럼 뭐 저처럼 어릴 때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에 노동은 8시간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20대는 조금 더 다른 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4시간만 하도 살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4시간을 일해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청소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청소 말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청소는 하는 걸 좋아하시거나 하는 걸 잘하시는 분한테 맡길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청소하는 것만으로 삶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향유할 수 없는 게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저는 그리고 공유경제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제일 우려되는 거는 노동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공유경제는 얼마나 만큼 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초 독점 사회거든요. 우리 왜 공정위 같은 거 있어서 50% 이상이 넘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거를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SK텔레콤을 어떻게 하면 50%가 안 넘으려고 아주 용을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구글이 몇 퍼센트일까요? 에어비앤비가 몇 퍼센트일까요? 네, 엄청나거든요. 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는 더더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저희는 진짜 중국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삶의 방법,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들이 조금 있는데요. 다른 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담아주셨기 때문에 뭐 이미 들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분들께서도 조금 손 들어주시면 대신 질문은 짧고 답변은 깊게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뭐 궁금증이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 있으실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첫 번째에서 다 나온 건가요? 자, 네, 뒤에 계신 분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회사 자동차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우버 쪽이랑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좀 두 분 다한테 드리고 싶은데 뭐 공유경제 개념 자체가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처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은 제 생각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한 되게 이상적인 공유 경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화를 이렇게 나눠 쓰는 거였는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나 말씀하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효용을 같이 나눈 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에 플랫폼이 존재를 하면서 그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의 시총 자체가 막 굉장히 막 뭐 우리나라의 무슨 자동차 회사를 넘기고 무슨 뭐 하얏트 호텔, 뭐 힐튼 호텔의 시총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에 공유경제가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했던 그런 개념보다는 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도 더 심화시키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여기에서 원래 생각했던 개념에서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서 사실 공유경제라는 타이틀 자체가 맞는지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플랫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랫폼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부의 양극화가 공유경제라는 타이틀 하에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위원장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공유경제하고 약간 부스러기 노동력하고 약간 좀 절충되는 어떤 뭐 공통 집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는 결국 가게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내 집 방을 쉐어하고 내 노동력을 이렇게 짬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 사회가 오는 거라면, 그럼 결국 공유경제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약간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링크가 돼야 되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이셨던 플랫폼 관련 질문 해주셨는데 혹시 강효수 국장님께 먼저 좀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간결하고 하지만 깊으며. 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처음에 이제 공유경제가 되게 너무 좋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언어를 좀 다르게 쓰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협력적 소비 이런 단어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유유 자원을 함께 쓰는 것 같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봅시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진짜 안 쓰는 거 같이 쓰자, 안 쓰는 자원 같이 쓰자 이런 무브먼트처럼 뭐 밥도 같이 뭐 쉐어하고 그러니까 음식물도 같이 쓰고 이런 이제 제3섹터나 이런 분들에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쓰는 용어는 이제 협력적 소비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비슷한데요. 공유 경제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공유 경제를 앞으로 더 진화하면 진화하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현명하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개인은 항상 불리하잖아요. 개인의 그 불리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버의 또 다른 우버의 개인의 드라이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른 또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겠죠. 제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 답변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아까 제레미 리프킨의 그 한계 비용 제로 사유 이 책을 이제 많이들 읽는데요. 여러분 그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는 지금 앞으로 한 2030년까지 한 1억 6,300만 개의 일자리가 몇백만 개 수준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고용인력 대다수가 협력적 공유 사회의 비영리 부분에서 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어딜 뒤져봐도 그 앞으로의 20-30년 동안의 변화 동안 그러니까 이른바 인더스트리 1.0, 2.0, 3.0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이게 대세니까 얘들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제 자식 세대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다면 이 거대한 물결은 필연적으로 어떻게든 너의 삶을 휩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설 수 있도록 뭐 그 지적 능력이든 뭐든 하여튼 다 길러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굳이 한국이라는 장 안에서만 그 생존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미 국경들을 넘나드는 것처럼 그 자본의 흐름을 따라서 충분히 움직이고 쓸모가 있는 종류의 인간이 되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들에서 그렇게 시대 변화에 휩쓸려 나갈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보고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좀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제가 이제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공유경제 아까 협력적 소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지금의 공유경제로는 초창기 CC가 그 표방하던 이를테면은 아주 약탈적 저작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과 싸우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던 시기에서는 좀 여러 단계를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이 그 공유경제가 새로운 단계에서 지금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만 하더라도 이미 한 506만 가구가 1인 가구고요. 앞으로 2035년까지 763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34.3%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거죠. 한 3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1인 가구가 전통적인 형태의 부양 가족이 있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그런 생애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회적 관계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공유경제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셜 팸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 가족들, 같이 밥 먹는 소셜 다이닝이라든가 아까 이렇게 집을 함께 쓰는 방식이라든가 누구는 음식을 잘하고 누구는 잘 먹어주는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 또 1인 가구의 그 저소득층 비율이 45.1%인데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뭉쳐야지 결국에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뭉쳐야지만 우리가 돈 안 받고 서로에게 어떤 증여의 경제에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유 경제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새롭게 재발명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도시와 공유경제, 그러니까 이 공유경제, 어쨌든 이 공유경제이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개개인이 연결되어면서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를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한테 기대하는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공유경제들을 지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공유경제들을 잘 활용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공유경제를 서울시가 인큐베이팅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울시가 공유경제랑 같이 해결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장 공유 문제. 예를 들면 주차장 공유도 계속 부족한데 내가 낮에는 회사에 있으니까 안 쓰는 우리 집 주차를 주차장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 우선 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을 공유경제랑 같이 연결을 해서 좋은 사례들을 굉장히 만들어낸다고 하면 또 다른 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모델 그리고 공유경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사회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공유도시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좀 아쉬운 개인적으로 저도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아쉬운 거는 그런 구체적인 모델을 아직은 못 만들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이 공개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굉장히 귀찮아하고 공무원들 많이 계신가요? 네, 조금 계시다고. 네. 하고 또 예를 들면 1인 가구 주택도 할머니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대학생들을 서울 할머니랑 같이 사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모델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되더라고요. 네. 미리 말씀드리니까 조금 계실 텐데, 네.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저희가 또 마무리할 시간이 조금 다가오고 해서 혹시 특별히 있으신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고 싶거든요. 네, 때마침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공유경제나 빅데이터라는 주제가 알면 조금 쉬워지는 것 같다가도 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오늘 우선은 저희 강연에서부터 대담 질의응답까지 애써주신 두 연사분께 다시 한번 박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해 주시면 저는 또 정리와 간단